어제 2분 뉴스에 유시민 작가님께서 출연하셨죠. 이날 발생한 슈퍼챗만 약 2,500만원, 조회수는 거의 50만 가까이 된 것만 봐도 왜 제가 계속 벽에 갇힌 알고리즘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스피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제거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정치 현안보다도 어제 내용은 유시민 작가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책 관련 이야기가 중심이었고 요즘은 슬프게도 이런 내용을 거의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 비평을 주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관련 내용이 귀에 가장 꽂히긴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섬뜩한 경고라고 생각한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이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기 좋은 배경 지식과 같은 거라서 유시민 작가님 발언부터 듣고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보면 인간 개인의 내면 또는 종으로서 이 호모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 이것을 스스로 길들여가는 과정, 그게 문명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문명은 억압이죠. 권력은 내버려두면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그래서 권력 비판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라고. 윤석열 보세요. 입 틀막한 결과가 내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윤석열만의 개별적 특성이 아니고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종의 모든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거든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주장을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거나 잡아 죽이거나 이게 독재자죠. 공론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언론 없는 정부냐, 정부 없는 언론이냐 그러면 뭐 나는 뭐 정부 없는 언론은 택하겠다고 말했다는 미국의 어느 정치가의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언론을 굉장히 좋게 볼 때 그런 거고요. 이제 언론도 그것이 일종의 부당한 기득권이 돼버린 사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언론도 마찬가지로 정부처럼 견제받아야죠. 저는 방금 들으신 이 대목이 가장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정민철 씨거든요. 이게 우리가 최근에 발생하는 이상한 흐름들 그리고 여기에 재래식 언론들이 껴있다는 건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현상이었잖아요. 과거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보통은 이걸 조중동과 국힘 쪽이 합작을 하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죠. 한 경우 여기까지는 뭐 원래 그런 곳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튜버들, 자칭 평론가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찬양하지 않으면 곧바로 반면 딱지를 붙여버리고 있고 이게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이야기했던 국공합작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최근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정민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자금법이라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 당선 무효형까지 나올 수 있는 중대 범죄거든요. 보통 정치자금법은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할 거 없이 일단 의혹 제기만 돼도 언론 보도가 쏟아집니다. 뭐 그 정치인이 거물이든 이름 모를 사람이든 일단 보도가 나온다고요. 민주당 쪽에선 구본영 전 천안시장, 심기준 전 의원이 대표적이었고요. 이 두 사람은 실제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은 1심 무죄, 현재는 항소심 진행 중이고요. 국힘 쪽에선 황보승희 전 의원과 허영재 전 의원, 원유철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이슈가 됐었고 벌금형, 실형 굉장히 다양하게 죗값을 치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정치자금법 관련 기사가 쏟아졌고 결국은 무혐의로 종결됐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정민철 씨의 불법 정치자금 논란은 이미 고발까지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다루는 언론이 어디? 굿모닝 충청 한 곳뿐입니다. 조아준 기자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본질을 제대로 다루고 있고요. 이 논란이 터졌던 지난 주말에는 이렇게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정민철 씨가 본인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관련 게시글을 올린 뒤에야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기탁금 액수와 청년의 정치 진입 장벽으로 프레임이 바뀐 기사가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이건 뭐 이미 고발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수사를 받으면 될 문제라고 보긴 합니다. 지금 뭐 정민철 씨가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미 다른 분들이 다뤄주고 계셔서 저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봐도 정민철 씨는 적어도 민주당에서 정치할 자격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 정민철 씨는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검찰개혁이
개혁이 이뤄지게 된 역사적 배경, 검언육착의 폐해와 역사, 그리고 검찰개혁의 결론이 왜 수사권 완전 폐지로 귀결된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공부도 안 된 상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최근에 나온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걸 가지고 태클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용역 촉법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요. 보안이라는 수식어가 왜 잘못됐고 이것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이 보안수사권이라는 걸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그리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이 내용들을 알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게 진짜 평론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그럼에도 민주당 지지층은 보안수사권 폐지 찬성 여론이 56%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된 사람이라면 민주당에서 그 어떠한 직도 맡으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정민철 씨의 X 조회수를 전수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굉장히 못되게 배웠다고 결론 내렸는데 수사권 폐지 관련 입장이 좀 이상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수사권 폐지에 대놓고 태클을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분들도 자격 미달이라고 보는데 정민철 씨가 이런 게시글을 올립니다. 검찰개혁 해야죠. 검찰의 과오 끝까지 도려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주장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안수사권도 원칙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그 개혁이 가장 약한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장치까지 통째로 부수는 일이어도 됩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검찰개혁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경찰의 잘못이 부각되는 사례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보안수사권 안 하는 게 맞지만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된다.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면 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악용이 두려우면 악용을 막으면 된다. 두려워서 장 담그기를 포기하면 그 빈자리의 대가는 국민, 특히 돈 없고 백 없는 힘없는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치릅니다. 자, 일단 정민철 씨는 글 쓰는 법부터 다시 배우는 게 굉장히 시급해 보이고요. 맥락과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도 매우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오히려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들어야 할 말이죠.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무섭다고 이미 정해진 검찰개혁의 결론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경찰의 만행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면 되는 겁니다. 인용을 굉장히 잘못한 것 같고요. 이제는 말하기도 지칠 정도인데 보안수사권 악용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한 것도 이미 다 보안책이 있잖아요. 보안수사 요구권은 장식이 아니고요. 중수청과 공수청도 재미로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정치를 못되게 배웠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보안수사권도 원칙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이러면서 정작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려 하니까 태클을 겁니다. 이게 딱 뭐죠? 원칙이긴 한데 원칙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로 보이죠? 왜 계속 누군가가 떠오르는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주장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을 굳이 팔아야 하는 이유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걱정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이 다 마련되어 있고 이제는 이 장치를 어떻게 더 치밀하게 설계할 거냐는 논의로 넘어갔어야 한다니까요. 아마 또 이런 말도 할 겁니다. 이미 정민철 씨가 존경하는 이동영 씨는 그런 식으로 방송하고 있던데 최강욱 전 의원과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이 말씀하신 언론에 알려라, 피해자가 참여해라, 킥스 이런 걸 가지고 또 신나게 떠들겠죠. 그 취지와 맥락은 완전히 삭제한 채로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분들이 말씀하신 건 수많은 견제 장치 중에 일부 내지는 기본이라는 거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개혁을 완수해도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 표입니다. 심지어 매우 기본적인 것들만 정리한 건데도 이렇게 다양한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더 보완하고 치밀하게 설계하는 작업을 해야 할 때지 이미 정해진 수사권 폐지를 가지고 태클을 걸 때가 아니라고요. 어떤 주장을 하려면 제발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도 올립니다. 이건태가 뜬금없이 한동훈과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정민철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태 의원님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보면 한동훈과 토론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22일이면 전당대회가 시작된 시점이고 23일에는 대통령의 부동산 토론회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은 보안수사권 논쟁에 불이 붙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의제의 자리를 우리 손으로 비워주는 거라는 말까지 하면서 보안수사권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시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당당하게 토론하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은 민주당에서 정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10월 2일에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보안수사권 논쟁 때문에 대통령 의제에 피해가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통령한테 진짜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겁니다. 검찰개혁도 민생 문제라는 걸 아예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인은 메타 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메타 인지고 뭐고 자신들만의 메타버스에 갇혀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매번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걸까요? 누구나 도전할 수는 있는 건데 왜 이런 사람들을 민주당의 편견으로 만드는 건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김남희 의원을 비롯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가지고 갑자기 공개적으로 태클을 거는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몇 가지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운운합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논점을 경찰개혁과 경찰견제로 바꿔버립니다. 전형적인 검언 유착식 프레임 전환이죠. 그러면서 또 가져오는 자료가 뭐냐?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통계 자료들, 이 통계가 왜 이상한지는 박은정 의원이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다?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친명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삭제한 중수청법 조항 기억하시죠? 이게 이번에 홍기원 의원이 낸 개정안에 다시 들어가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설령 대통령 뜻이 그렇다고 하면 이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고요. 대통령 뜻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맞습니다 하고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따라가는 거, 이걸 보고 간신이자 반개혁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또 이런 식으로 반박할 겁니다. 이렇게 의견 표명했다고 반개혁파라고 몰아가고 민주당에서 정치하지 말랍니다. 이게 바로 기성 정치인들의 실태이자 낡은 정치의 폐해입니다.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이러겠죠. 그런데 이건 그냥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도 안 되어 있고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면 국힘 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깔끔하죠?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충분히 논의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누가 어떤 식으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막았는지도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이건 특히 송영길 후보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당시 당대표였고 국힘한테 법사위원장도 넘겨주셨던 분인데 가장 좋은 5단 노트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왜 공부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기본적인 내용도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에서 직을 맡는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건 그냥 해석의 여지 없이 국힘 쪽으로 넘어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보고요. 가장 비겁한 게 뭔 줄 아시나요? 이런 얘기를 꼭 선거운동 할 때는 안 한다는 거죠. 김남희, 박균택, 홍기원, 모경종 이런 사람들 본인 선거운동 할 때 보안수사권 폐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 구제는 누가 해줍니까? 이런 말 한 거 들어보셨나요? 내일이면 전당대회 컷오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정민철 씨가 만약 컷오프가 안 되고 후보 유지를 했어요. 그럼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본인이 게시글로 올렸던 내용들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고 공식 연설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강조하십시오. 그럼 단순한 줄서기가 아니라 본인의 소신이 그런 거라고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을 빌리겠습니다.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그리고 어물전에 비린내 나는 것처럼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그 비린내까지는 괜찮거든요.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권력이라는 어물전이 비린내까지만 나게 만드는데 좋은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